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부터 그 원가관리 회계 강의 같이 한번 좀 진행해 볼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낯이 익으신 분들이라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그 강의의 컨셉 자체가 이제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한 번 정도는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원가 관리학이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나 원가의 원자도 전혀 모른다, 아예 처음이다 하시는 분 괜찮으니까 한번 손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아, 좀 계시구나. 예.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말 그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당연히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을 건데,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기초부터 너무나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똑같은 걸 또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잔소리를 좀 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시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하기. 요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면,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상위 한 0.1% 이내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머리라서 그냥 난 한 번만 딱 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상 동일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이해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이해했던 내용들이 시험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이미 몇 번을 들어보셨던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냥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귀에 박혀서 그냥 외워질 때까지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셨던 내용이지만 조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게끔 강의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이제 맛을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에서부터는 약간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들도 몇 문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걸 매 시간 가질 건 아니고, 챕터를 한 두세 챕터 정도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한 번씩 제가 실전으로 나왔던 문제들이나 혹은 그 유사한 문제들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좀 풀이하는 시간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겨울 되면 이제 나중에 객관식반을 좀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번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반에서 뭐 이렇게 이론만 배우고 예제 문제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다가 갑자기 객관식 문제에서 1, 2, 3, 4, 5번 중에 하나 답 골라봐라 그러면 또 그거 답 찾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두세 챕터당 한 번 정도씩 좀 객관식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초심자에서부터 그래도 1, 2회독 정도 하신 분들까지 다 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그 강의를 들어오실 때는요, 뭘 좀 갖고 오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도 좀 가질 거니까 계산기를 좀 들고 오세요. 이렇게. 그죠? 계산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매번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가방에다가 계산기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계산기 하나를 옆에다가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수업 들으세요. 이게 뭐 객관식 문제를 매 수업마다 풀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를 들고 와봤자 그냥 그대로 싸들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는 내 손이랑 최대한 친해져야 돼요.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계산기가 그냥 손만 대도 이거 내 계산기다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친해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몇 시간 좀 들고 와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이미 이제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해드리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판때기 자체가 좀 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리면 그런 내용들을 일단 메모를 해두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메모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여백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노트 하나 정도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두껍고 좋은 노트는 필요 없고요. 그냥 얇은 거, 저렴한 거 하나 그냥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나의 이제 서브 노트로 좀 만드셔가지고 중요한 것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고 그것들로 나중에 이제 최종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랑 노트 꼭 좀 갖고 와달라. 그 다음에 우리는 복습 철저히 하고
예습 철저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히 말했을 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음 시간에 뭐 배웠는지 제목 한 번 정도 보고 오겠다. 이거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뭐 다음 시간에 보는 예제들 내가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한번 풀어야지. 좋은 생각이긴 한데 더 좋은 생각은 뭐냐면 그거 할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복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 하고 땡인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든 예제 문제를 풀든 아니면 이론에서 뭔가 밑줄을 긋든 그냥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고 기계적으로 밑줄만 긋지 마시고 아, 요 내용은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반복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꼭 표시를 해두시라고요. 표시를 해두시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교재가 벌써 보시면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운 교재니까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 책을 진짜 한 10번 이상 봐야 된다고. 10번 이상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정독하면서 10번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보겠어요? 원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 저랑 같이 쭉 정독을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 한번 꼭 다시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그런 예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풀어보시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본다, 네 번째 본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요 정도는 이제 언제 나한테 물어봐도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난 풀 수 있어 하는 것들은 제껴버리고 그냥 풀 때마다 좀 긴가민가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표시해놨다가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볼 때는 또 걔네들만 보는 거야. 그것도 훌륭한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 원가관리 회계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2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1에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뭐 시험이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챕터는 아니고 우리 앞으로 뭘 배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회계원리를 배웠거든요. 회계원리를 배우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는 재무회계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회계원리에서부터 중급회계, 뭐 고급회계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재무회계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같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원가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과목,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원가회계를 먼저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거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관리회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리회계라고 하는 놈 나중에 배울 관리회계라고 하는 놈이 이 재무회계랑 둘이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알고 넘어가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둘이는요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느냐. 우리 기업에서는 뭘 만드냐면 재무제표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재무제표를 왜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만들려고 강제를 하는 거야. 그럼 법에서는 대체 재무제표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건데 그냥 일종의 기업에서 올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보여줘가지고 우리 회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투자를 해줬는데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내가 어디다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요렇게 영업을 해서 요거만큼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서 법적으로 강제를 해버린 거예요. 즉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다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부 공시 목적으로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외부 공시용으로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 반대로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다가 안 보여줘야 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든지 혹은 꼭 비밀이 아니더라도 정보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실상 너무나 많거든요. 회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어떤 회사가 영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재무제표에다가 담고 공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공시용 말고 그냥 사무실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알자라고 하는 그런 내부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배우자는 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재무회계적인 정보와 관리회계적인 정보가 누가 이용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 이용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외부 공시용이니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외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봅시다 라는 컨셉이니까 당연히 내부에 있는 내부 이용자들이 주된 이용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외부 이용자다라고 한다면 주로 누굴 얘기하냐면 나한테 돈을 투자해준 주주 혹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외부 이용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이용자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뭐 경영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 그렇죠? 뭐 말이 좋아서 경영자지 쉽게 말하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냥 사장님 보라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관리회계에서 만드는 재무제표다. 일종의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덧붙여보자면 우리 사장님 이 사람 도대체 내부 관리한 관리회계적인 목적의 그런 데이터들 그 보고서 우리가 사장님께 갖다 드리는 그 보고서 사장님은 그걸 왜 궁금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장님은요 그걸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 일을 하려고 보고서를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의사결정이라는 걸 하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을 거냐면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 공시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다 공시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인 거야. 삼성전자에서 뭐 핸드폰도 만들고요. 텔레비전도 만들고요. 뭐 냉장고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핸드폰, 냉장고, TV 이런 거 만들어서 매출액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한 100원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IFRS에 잘 맞게 해서 계산 잘 해봤더니 정말 100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공시한다. 근데 그 1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IFRS에 비추어 봤을 때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런 것들 잘 따져보는 거. 그게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 100원인 거 알겠어. 100원인 거 알겠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게 100원이다라는 거 그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100원만큼 매출했다라는 건 사장님도 알고 있다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해야 될 건 뭐가 있겠어요? 100원만큼의 매출을 했는데 핸드폰은 얼마만큼 팔았고요. TV는 얼마나 팔았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는 얼마나 팔았습니다. 혹은 뭐 수출은 얼마나 했고요. 내수로는 얼마나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2016년 상반기에는 어떠했었는데 2017년 상반기에는 보니까 이게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어디가 좀 약합니다. 어디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사장님께 보고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다 그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관리회계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장님께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법 배우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사장님이 돼보는 거야. 우리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보는 거야. 보고서에 있어야 할 내용이 문제 자료로 막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 자료에 있는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보는 거야. 보니까 핸드폰은 나름대로 막 되게 신제품도 나오고 해서 되게 잘 팔려. 근데 냉장고 이런 것들 막 열심히 우린 팔고 있는데 막 LG한테 안 된대. 그러면 냉장고 사업은 그냥 우리가 뭐 이쪽 시장에선 접어버리자. 혹은 우리 이거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똘똘한 애들 더 배치하자. 혹은 돈을 좀 더 투자하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 내리는 방법.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그거 한번 배워보자는 게 관리회계에서의 의사결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성과의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죠.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가 따로 있고 TV 만드는 사업부 따로 있고 냉장고 만드는 사업부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핸드폰은 막 신제품도 출시되고 막 이슈가 막 되고 있어. 되게 잘 나가. 근데 냉장고는 막 되게 죽쓰고 있어. 그러면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보너스 더 주고 휴가도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보너스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과평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사결정. 두 번째는 성과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뒤에 가서 이제 원가회계 다 배우고 나면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얘기할 건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우리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기준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재무회계에서는요 말 그대로 기업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IFRS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IFRS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재무회계 교재는 그냥 다 IFRS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 쓴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FRS를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에다 공시하는 용이잖아.
외부에다 공시할 거니까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공시하고 LG는 또 지들 맘대로 공시하고 현대는 또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공시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기준을 하나, 공통적인 기준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IFRS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하지만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회사 사장님 취향대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굳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일괄되게 정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 뭐냐? 우리가 외부 그런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교수님들의 이론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을.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즉 어떤 이론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러이러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의사결정을 했더니 가장 합리적이더라.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이러하게 성과평가를 하면 가장 공정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론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요.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이론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회계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회사에서는 원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계산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이게 실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회계 기준 배우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계산 이렇게 하세요 이런 컨셉이 아니라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자기네 회사들에 맞게끔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실정에 맞는 그런 원가 그 관리 회계 체계가 다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기준 IFRS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놨으니까 학원에서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무로 돌아가셔서 하는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재무회계는요 개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니까. 아마 뭐 작년부터 혹시나 재무회계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올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올해 재무회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매도가는 금융자산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바뀌어버렸다고. 금융자산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론이 바뀌면 시험도 그 바뀌는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개정이 돼서 사실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그 기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준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도 계속 회계사로서의 그걸 일을 하려면 그냥 해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바뀔 때마다. 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수업 목적상 개정되는 것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뭐 세법이나 이런 것들 개정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를 뭐 그 시험에다 반영할 거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개정 특강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개정 때문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개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개정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이론이 뭔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바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꾸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봤던 원가관리회계 책이나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원가관리회계 책이나 그냥 그 책이 그 책이에요. 다 똑같아 그냥. 그래서 전혀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이다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용어가 조금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이론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만들었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은 거의 없고요. 다 미국 교수님들이 만든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뭐 A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은 B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럼 분명히 시험에 A나 B 둘 중에 어떤 용어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A나 B 어떤 걸로 용어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눈치채고 맞춰야 돼. 그래서 용어 통일이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하나의 동일한 영어 단어에서 출발한 그런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얼토당토 없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목적상 좀 알아야 되는 그 다른 말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체크해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적어 놓으셨다가 눈에 익게 좀 만들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교재를 좀 봅시다. 25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제일 위에 보니까 제가 그려드린 거랑 비슷한 표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구분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재무회계, 오른쪽에는 관리회계 이렇게 총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목적부터 보시면 재무회계는 외부에다가 보고를 좀 할 목적이래요.
관리회계는 무슨 목적이냐?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목적이랍니다. 그렇죠? 자,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이니까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일 거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주나 채권자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전달하는 수단은 뭐냐? 재무회계는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니까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뭐가 될 거냐면은 기업의 내부 보고서래.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하기보다 우리 사장님께 보여줄 보고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인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미 1회독, 2회독 해보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거 기억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 따로 있었고 내부 관리용 재무제표 따로 있었거든요. 외부 공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부원가 계산. 내부 관리하는 거는요. 변동원가 계산을 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네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냐?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좀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는 재무회계용이고 하나는 관리회계용이다. 이런 것들 계속했던 게 사실은 여기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정보의 속성을 보니까요. 재무회계는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고요. 관리회계는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그냥 다 보여주는 거라며 공시하는 거라며 당연히 공시하는 거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말 신뢰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진짜로 나왔던 정보들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이게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매출한 거니까. 하지만 미래의 매출이 얼마가 될 거예요. 아마 2018년 매출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시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그 밑에 정보의 중점 보시면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래. 아니 우리 사장님도 과거에 우리 매출이 100원이었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최소한 보고를 하려면 우리 올해는 지금 100원 나왔는데요. 시장의 상황이라던가 우리 회사의 포지션이라던가 전략 같은 것들을 딱 봤더니 내년에는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늘겠습니다. 줄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예측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정보의 중점은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라는 말은 사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걸 적시적소에서 다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목적 적합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갭, 이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IFRS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관리회계는 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론을 배우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보고 주기는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죠. 연말에 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보고해야 될 거고 좀 큰 회사들은 반기 보고 혹은 뭐 분기 보고 다 해야 될 거야. 어쨌든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관리회계는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이 부르면 그냥 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시 보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특징 이거 뭐 시험에서 관리회계는 뭘 하는 거냐? 재무회계는 뭘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건 무엇이며 관리회계에서 중점을 두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뒤에 있는 세부적인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이 원가관리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컷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원가회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가회계는 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굳이 여기다 놓고보면 한 가운데쯤에 여기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존재해가지고요. 얘가 재무회계도 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관리회계라는 것도 좀 도와주게 될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가회계는 말 그대로 뭐 하자는 거냐면 원가 계산해봅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원가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을 100원을 썼어요. 돈을 100원을 썼는데 내가 만든 제품이 뭐뭐뭐 있는가를 봤더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세 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0원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근데 100원 중에 얼마가 A를 만든 거고 얼마가 B를 만든 거고 얼마나 C를 만든 거가 이건 좀 알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게 원가회계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에요. 즉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원가 계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외부 공시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매출액 바로 밑에 줄에 뭐가 있냐면 매출 원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서도 뭐가 있냐면 현금, 매출채권 나오고 그 밑에 재고자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액을 정확하게 하려면 원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관리회계 목적으로 우리가 내부관리,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장님께 매출액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출액만 보고하겠어요? 매출 요만큼 하느라고 원가는 얼마 썼습니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얘기할 때 원가회계에 원가계산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가 양쪽 거를 다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 들어보세요.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ABC 그렇죠? ABC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ABC의 장점 1번, 2번, 3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ABC의 장점 1번은 그냥 무조건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확하게 하자는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한 큐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활동별로 나누어서 여러 번 배부하자 이런 컨셉이니까 원가계산이 정확해진다고요. 1번이 원가계산이 정확해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2번하고 3번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야. 2번은 뭐겠어요? 외부 공시에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으니까 이걸 도와줬잖아 이렇게. 3번은 뭐겠어요? 내부 관리할 때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성과평가를 우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왜냐하면 원가회계에서 원가계산 자체를 ABC로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의사결정도 합리적이 될 거고 성과평가도 공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생해서 나가시는 거라고. 이제 처음에 이래독할 때는 그냥 그 파트를 이해하시는 데 중점을 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여튼 이렇게 해서 25페이지에 있는 의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원가회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2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쭉 나와 있는데 1번에서 원가회계는 왜 하는 거냐?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바로 원가회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인 거죠. 원가를 좀 정확하게 계산해 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된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원가의 집계와 배분 원가회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계, 배분 이런 말은 차차 우리가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말들이 있네요. 그렇죠?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대. 의사결정,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 거냐?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거냐? 원가를 계산할 목적이다.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할 거냐?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는 관리회계를 좀 도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제품 원가 계산은요. 가로 1번에 보니까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가로 2번의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서는요. 실제 원가 계산이나 정상 원가 계산이나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있대요. 가로 3번에 있는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전부 원가 계산과 뭐 변동 원가 계산, 물론 뭐 초변동 원가 계산도 있겠죠. 그렇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얘네들이 뭡니다 라는 설명을 굳이 드려봤자 어차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런 거 배울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들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 이런 거 배웠었지 얘네들의 특징은 뭐였어 라는 식으로 한번 써머리 하면서 한번 좀 천천히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넘어갑시다. 지금은 27페이지 보시면 4번에 관련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를 먼저 보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8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5번에 원가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가의 분류. 그래서 가로 1번에 있는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29페이지에 있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얘네들을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내용을 모르면 원가관리회계 전반적으로 수업 듣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원가를 사실상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A라는 제품도 만들고 B라는 제품도 만들었는데 원가들을 막 쓴 거야. 근데 여러분 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가라는 거는 내가 이 분필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분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돈이 얼마 들었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컨셉이 좀 달라요. 어떤 회사는 상기업이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는 제조기업도 있을 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분필을 팔고 있어요. 누군가 이 분필을 팔고 있는데
그 분필을 팔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마트인 거야. 이마트면 솔직히 이마트 입장에서 이 분필의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분필 회사한테서 이거 얼마 주고 사왔나 그냥 그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원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겹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관심 받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그냥 내가 사온 값 그거 자체가 원가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 없다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마트가 아니라 이제는 분필 만드는 회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분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분필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별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재료도 집어넣었을 거고요. 누군가 일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월급도 줬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것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을 거고 땅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험료도 있을 거고 수수료도 있을 거고 전기세도 있을 거고 수수료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얘네들의 원가가 각각 얼마씩일 거냐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원가들을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카테고리화해서 그냥 묶어버리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 뭔가 제조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제일 먼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재료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이렇게 재료비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료원가라고 하든지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재료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는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직접 재료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직접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제조기업에서 뭔가 물건을 제조해서 팔 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직접 재료원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재료가 있다라고 해서 물건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가 필요할 거냐면 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원가가 들 거냐. 이 사람한테 월급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즉 인건비가 들어갈 거야. 인건비를 원가회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노무비, 노무원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노무비 혹은 노무원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노무원가라고 부를 건데 얘도 우리가 앞에다가 요 말을 좀 달아줍시다. 이렇게 직접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자, 직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직접 재료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재료 충분히 있고요. 사람 충분히 있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될 거냐면은 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수수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별의별 게 다 필요할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사실 제가 그냥 기계, 그냥 건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회계적으로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기계네 건물이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회계적인 원가, 회계적인 비용으로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지. 내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거다 그러면 임차료가 발생하겠죠. 즉 뭔가 내가 만들기 위해서 기계가 됐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뭐라고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건 무조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기업마다 갖고 있는 기계나 건물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그걸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빌려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얘네 둘 말고 뭔가가 계속 든다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제조 경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제조경비라고 부르는데 얘도 앞에다가 직접 간접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때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조경비니까 제조원가라고 할 건데 얘는 간접이라는 말을 부를 거예요. 이렇게 간접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겠죠? 그렇죠? 자. 써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 말을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 말들을 우리가 메모하면서 공부할 때도 문제풀이할 때 이런 말들을 쓰면서 하기에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끼리 약자로 부를 겁니다. 약자로 부를 건데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직접 재료원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DM 이렇게 부를 거야.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 그거를 앞 글자를 따서 그냥 DM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얘도 이제부터 약자로 부를 건데 얘는 직접이니까 다이렉트, 노무원가니까 레이블 코스트.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DL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 코스트의 앞 글자를 따서 우리는 OH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약자들도 좀 많이 있을 건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약자는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고요. 다 그냥 실무적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 말들만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상식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자를 가르쳐드린다라고 해서 이걸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거를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이 약자는 이거야 라고 해서 달달 외우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출석만 잘 하시면 제가 이 말들을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직접 재료비 DM이라고 부를 겁니다. 직접 노무비 DL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제조간접비 OH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원가라고 한다면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뭐뭐뭐 DM, DL, OH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요. 세 가지 다 합친 게 원가의 합계니까 총원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기업의 원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조기업의 원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조기업의 원가라고? 상기업이었으면요. 제조원가라는 말 안 써요. 상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다루는 원가는 무슨 원가를 다뤄요? 거기선 뭐라고 배워? 취득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상기업들, 이마트 입장에서는요.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갖게 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사온 거야. 사온 거니까 취득할 때 들어갔던 원가라고 해서 취득원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분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지가 만든 거니까 취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제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조원가긴 제조원가인데 하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더한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총제조원가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회계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작년이냐 올해나 내년이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단기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말이니까 꼭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DM 원가에는 DM, DL, OH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다 합친 걸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자, 용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접, 간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이따가 하기로 하고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DM과 DL 얘네 둘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공부하신 분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기초원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무슨 뜻이냐? 치킨을 만드는 회사다 라고 한다면 치킨 만들려면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재료. 뭐야? 닭이 있어야 되겠지. 닭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닭이 있다고 해서 얘가 저절로 치킨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치킨집에서는 닭 튀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치킨 공장은 그렇거든요. 분필을 만드는 회사다. 분필 가루라는 게 있어야 돼. 분필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교탁을 만드는 회사다. 나무가 있어야 돼요. 교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제조회사든지 간에 DM과 DL은 기초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원가다라고 해서 얘를 기초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프라임 코스트를 어떤 분들은 기초원가라고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본 원가 이렇게도 합니다. 아까 전에 원가 관리회계는 용어 통일이 조금 안 돼 있어서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같은 세무사 시험인데 어떤 해에는 기초원가라고 하고요. 어떤 해에는 기본원가라고 하고 막 그냥 섞어 쓴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뭐 솔직히 기초나 기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얼토당토 없게 다른 거 아니니까 꼭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또요. 이렇게 둘이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둘이 묶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무슨 원가요? 가공원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닭이에요. 사람이고요. 기계입니다. 얘네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치킨을 만드는 거야. 자, 얘 빼고 나머지 둘을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네. 얘가 뭐길래요? 빠진 놈이 닭 있잖아.
닭은요, 지가 치킨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닭이 막 지가 치킨 되려고 막 지 털 뽑고 막 지가 토막 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가 막 밀가루 들어간 거 아니잖아. 닭은 가만히 있었어. 닭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걔를 치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얘가 막 달라붙더니 털을 뽑는 거야, 막 이렇게. 얘가 막 달라붙더니 막 밀가루를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 둘이서 얘의 형태를 변화시켜 버리고 있거든요. 이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가공한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가공을 해주는 애들이니까 가공원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자, 이미 배우셨던 분들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랑 뭐로 나누어서 구하던가요?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 이렇게 나온다고. 재료비가 뭐야? 그냥 얘 말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가공비가 뭐예요? 그게 얘네 둘인 거잖아 이렇게.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 똑같은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 자, 가공원가도 똑같은 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가공원가는. 가공원가 영어로 conversion cost라고 해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도 나중에 등장할 거거든요. 재무회계에서 이제 뭐 사채 쪽 이런 쪽 보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전환사채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CB 막 그래요. CB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C가 컨버전이야. 전환사채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전환원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좀 더 많이 쓰긴 쓰는데 시험에서 언제든지 전환원가라고 하는 말로도 나온다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주도됐었고.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용어 정리까지 한번 다 해봤어요. 자, 문제 하나 내봅시다.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세요. 자, 기초원가랑 가공원가랑 둘이 더하면 단기 총제조원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DL이 두 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별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칠판에다 적혀있는 채로 보면 딱 누가 봐도 이게 두 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긴장된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빨리 딱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딱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서 이거 됐었던 것 같은데 맞는 말 같아 되게. 그래서 의외로 틀리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28페이지에 있는 가로 1번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로 2번으로 가셔가지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직접원가라고 적혀있는 말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간접원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얘기하는 거네. 얘네 둘은 직접이고요. 얘는 지금 간접인 거야 이렇게. 그렇죠? 자, 우리 직접원가다 간접원가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 거냐면 지금 가로 2번 제목처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치? 직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좀 전에 봤다시피 DM과 DL 이렇게 D자 들어가는 것들 다이렉트 D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원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왜 직접원가라고 하냐면 추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원가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간접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OH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자, 간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왜 간접원가라고 하느냐?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원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직접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간접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면 뭐만 이해하면 되느냐? 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만 알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추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적이 뭐예요? 그냥 뭔가를 따라간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따라갈 수 있으면 직접, 못 따라가려면 간접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럼 뭘 따라간다는 거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 내가 100원 썼다라는 건 알아요. 단지 뭐만 모르냐면 A를 위해서 쓴 게 얼마고 B를 위해서 쓴 게 얼마냐. 그걸 모를 뿐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요. 재료를 막 투입해서 A도 만들고 B도 만들었어. 닭을 막 투입했어요. 닭을 막 투입해서 치킨들을 막 만들었는데 치킨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후라이드 치킨도 있고 양념 치킨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닭을 내가 10마리 사서 치킨을 10마리 튀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후라이드는 한 6마리 튀겼고요. 양념은 한 4마리 튀긴 거야. 그럼 내가 처음에 샀던 닭 10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양념을 위해서 썼는지 몇 마리를 후라이드에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잖아. 6마리는 양념 거고 뭐 4마리는 후라이드 거겠지 뭐. 당연히 따라가 지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적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간접원가 OH라고 하는 것은 추적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건물의 임차료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강의실이 치킨집인 거예요. 이 강의실이 치킨집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을 막 튀기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막 양념치킨을 막 튀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를 위해서 쓰는 닭, 얘를 위해서 쓰는 닭, 그 다음에 여기서 막 튀기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막 튀기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이라던가 이런 닭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양념 건지 후라이드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추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임차료 혹은 내 거라면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만큼이 후라이드 거고 얼마만큼이 양념 건지 알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후라이드 치킨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100원 나오는데 그중에 얼마가 제품 A 거고 얼마가 제품 B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추적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추적이 된다,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자동차 공장이에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그랜저라고 하는 자동차도 만들고요. 또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도 막 만들고 있는 거야. 라인을 깔아놓고 생산을 하겠죠. 그랜저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소나타 라인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뭐 생산직 근로자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생산 근로자들에게 우리는 월급 봉투를 갖다 주겠죠. 그 월급 봉투 추적되는 거예요? 추적 안 되는 거예요? 추적 되는 거죠. 왜? 아니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어떤 제품 거야? 소나타 거겠지. 이 사람한테 주는 거는요? 그랜저 거겠지. 내가 쓴 월급 이게 도대체 그랜저 건지 소나타 건지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 그걸 우리는 추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노무원가야. 그렇죠? 인건비 준 거니까. 노무원가인데 추적이 되는 거니까 직접자가 앞에 붙어 있네. 그래서 우리는 D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런 생산직 근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뒷짐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안전적인 부분에서 이상은 없는지 뭔가 생산 라인에 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현장을 감독하는 공장의 감독자입니다. 이렇게. 이 아저씨도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월급 봉투를 갖다 줄 텐데 그 월급 봉투는 그랜저 건가요? 아니면 소나타 건가요?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추적 불가능하다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접 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는 거는 간접 원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아까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감독자한테 주는 월급 그건 분명히 노무원가예요. 분명히 노무원가인데 또 직접은 아니고 간접인 거야.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지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지 그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자, 어디다 넣는 거예요? DL에다 넣을까요? 아니면 OH에다 넣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하나 옆에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재료원가가 있고요. 노무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제조 경비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사실 지금 노무원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료원가도 그렇고 제조 경비도 그렇고 이 안에 재료원가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될 것이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추적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추적이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부품들 그건 소나타 거지. 그랜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부품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그랜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운데다 모아놓고 그냥 소모품들로 뭐 나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사실은 이게 소나타에 쓰이는 건지 그랜저에 쓰이는 건지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혹은 뭐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는데 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양념이 될지 후라이드가 될지 안다라고 쳐도 뭐 기름을 이렇게 큰 통에다 놓고 여기다가 두 개를 다 같이 튀기는 거야.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재료값이라는 건 도대체 양념을 위한 게 얼마냐, 후라이드를 위한 게 얼마냐, 이걸 칼같이 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 원가다라고 할지라도 추적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 원가도 좀 전에 봤다시피 생산직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추적이 되겠지만 추적이 안 되는 감독자의 월급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자, 제조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제조 경비도 우리가 뭐 사업부 A, 사업부 B 이렇게 우리가 원가를 뿌려주고 싶은 거야. 사업부 A랑 사업부 B한테 뿌려주고 싶은데 아니 A에서만 쓰는 경비 따로 있고 A에서만 쓰는 그 A 사업부에서만 쓰는 기계 따로 있고요. B 사업부에서만 쓰는 기계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A 사업부 건물 따로 있고 B 사업부 건물 따로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차료나 감가상각비 이런 건 그냥 무조건 A 거고 무조건 B 거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경비다라고 할지라도 추적이 되는 것도 존재하긴 존재해요. 실무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네들이었습니다. 추적이 되는 재료원가라서 우리는 DM이라고 불렀었어요. 추적이 되는 노무원가라서 우리는 DL이라고 불렀었다고. 제조경비는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OH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이야기하기를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얘네들 싹 다 뭘로 부르자는 거예요? 다 그냥 OH로 가자 이런 거예요. OH로 가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요. 그것이 재료가 됐던 그것이 노무비가 됐던 무조건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그냥 OH다 넣는 거야. 그리고 이 OH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재료비긴 재료비거든 분명히. 근데 추적이 안 되니까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간접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는 간접 노무 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아까 전에 뭐 제조 간접 원가라며. 어쨌든 이름이 뭐가 됐던지 간에 결국은 다 똑같은 성격, OH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얘도 존재는 해요. 외주비라든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얘도 굉장히 많아요. 얘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기출된 적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기출된 적이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객관식반에서 요거 관련해서 물어봤던 문제들 한두 문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보시면 충분한 거지 지금 당장은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만 좀 읽어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2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있는데 1번에 있는 직접 원가 좀 읽어봅시다. 자, 특정한 원가 대상과 관련된 원가로서 원가 대상이란 말 조금만 이따가 볼 건데 원가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얘네들의 원가 얼마지? 라는 걸 궁금해하는 애들. 즉 원가를 좀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을 원가 대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원가를 100원만큼 투입을 했는데 A도 나왔고 B도 나왔어. 그럼 A가 얼마인가 B가 얼마인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때 A랑 B 걔들을 원가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특정한 원가 대상과 관련된 원가로서 특정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뭐 할 수 있다고?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그거를 직접 원가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2번. 간접 원가라는 건 뭐냐? 소비된 원가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이겠죠. 소비되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비된 원가를 간접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표를 한번 보시면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재료비도 직접 성격인 거 있고 간접 성격인 것도 있고 노무비랑 제조경비 다 마찬가지로 직접, 간접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가 분류를 보시면 직접이면서 재료비다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비 DM에다가 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비면서 직접이다라고 한다면 걔는 DL이라고 하는 거에다 넣지. 그리고 제조경비 중에서 간접인 거를 우리는 OH에다 넣자라고 돼 있거든요. 우린 처음에 요것들만 배웠었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재료비인데 간접인 거, 노무비인데 간접인 거, 제조경비인데 직접인 거 이런 것들 다 싸그리 합쳐서 우리는 다 OH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적이 되는 재료비 그것만 DM이에요. 추적이 되는 노무비 그것만 DL이에요. 나머지는 그 이름이 뭐든 간에 다 OH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아까 위에서 간접원가 얘기를 할 때요.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한번 이래도 하셨던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된 원가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의해서 소비되었음을 쉽게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할 수 있긴 있는데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면 그냥 간접비 성격으로 가버린대. 자, 여러분 직접비면 추적하면 되거든요. 간접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분해야 되겠지. 그죠?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라고 해서 그거 추적하던가요? 노무비라고 해서 그거 추적하던가요? 다 배부하는 거잖아. 우리 5단계법 하는 것 자체가 배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료비인데 배부해요? 직접일 수도 있는데. 아니 종합원가 계산은 뭐 만드는 회사예요? 건물 만드는 회사는 개별원가 계산, 분필 만드는 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분필은 이렇게 생긴 똑같은 거 100만 개 만드는 거야. 짜잘한 것들을. 너무 짜잘한 거 100만 개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 언제 다 갖다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다 배부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5단계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 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무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우리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보니까 가운데 네모 박스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위에 두 칸을 묶어서 왼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DM과 DL을 묶어서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접 노무비, DL과 제조 간접비, OH 얘네 둘 묶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얘기부터는 좀만 쉬었다 가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시죠.